네, 안녕하세요. 예스맨입니다. 항상 구독과 좋아요는 저한테 힘이 많이 되고요. 소중한 시간을 쪼개서 광고 한 편씩이라도 끝까지 봐주시면 정말 깊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 영상의 속도가 마음에 들지 않으신 분들은 영상 하단에 속도 조정기가 있으니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스틴 선이 트론의 스테이블 코인 시스템 저스트로 업그레이드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본인의 트위터를 통해서 메이커 다오와 유사한 스테이블코인 시스템을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트론한테는 단기적으로 좋은 호재성이라고 볼 수는 있긴 하겠지만 여러 스테이블 코인에서 특히나 트루 USD가 성장을 못했죠. 그렇기 때문에 차후에도 이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철을 많이 확보를 해 놓아야지만 비로소 트론한테도 좋은 거고, 이 트론의 스테이블 코인 USD J한테도 좋은 효과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나중에 트루 USD처럼 될 것인지 아니면 한 단계 더 발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스테이블 코인으로 남게 될 것인지는 앞으로 기다려 보면 알겠죠. 필리핀 유니언뱅크 은행장이 해당 질병으로 인해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채택이 앞당겨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는 전 세계적인 글로벌 패닉으로 현금의 종말을 맞게 될 것이다. 동시에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등의 주요국 디지털 자산 활용 연구 움직임이 빨라질 수 있다라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신흥국 국가들은 화폐에 대한 가치가 엄청나게 떨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초통화인 달러를 제일 많이 활용적으로 쓸 것 같다 보니, 그럴 바에는 대체적으로 디지털 화폐 쪽으로 빨리 넘어가는 게 낫지 않겠냐라는 주장을 펼치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시장이 좋아지게 되면 소비 시장이 좋아지게 될 것이고, 여행도 급격하게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외국인들,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한테는 그만큼 더 많이 달러를 쓰게끔 유도를 할 수 있는 측면으로도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자국민들도 오히려 한동안 그 자국에 있는 그 화폐의 신뢰도가 없어서 달러만 선호를 하게 될 것인데, 이것에 따라서 디지털 화폐로 전환을 했었을 때에 대한 그런 기존의 자국에 있는 그런 국가의 화폐를 방어할 수 있는 형태로만 구현하면 된다고 하면 둘 다 잘 사용이 되지 않을까라는 주장을 펼치는 것 같습니다. 해당 리서치 보고서가 하나 나온 게 있는데요. 3월에 비트코인에서 테더로 환전 규모가 3배 이상 증가를 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아무래도 시장에 있어서 상당히 패닉스 현상이 나왔기 때문에 3월에 테더로 환전했던 규모가 일시적으로 크게 나온 게 아니겠냐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전 거래량이 270만 비트코인이 180만 비트코인으로 각각 170%, 132% 급증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해당 그래프만 보셔도 티가 확연하게 나죠. 애널리스트가 비트코인 시총 비중이 90%대까지 확대된다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트위터를 통해 지금과 같이 어려운 시기가 지속이 된다면 비트코인 시총 비중 자체가 90% 증가할 가능성도 낮지 않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암호화폐 마켓 데이터 분석 업체 메사리 서비스 총괄 또한 글로벌 경기 침체에 비트코인 업계 주도적 입지가 강화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자국의 화폐에 대한 불확실성이 엄청나게 변동폭이 크다 보니까 대체적인 형태로 암호화폐를 서브적인 개념이라도 쓰지 않을까, 또는 그냥 자산군의 하나로 안전성으로 조금이라도 가져가려고 하는 습성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꺼내는 것 같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신흥국 같은 경우나 뭐 국가의 자금난이 안 된 나라 같은 경우에는 금의 보유량도 없어서 자국한테 금을 판매할 수 있을 만한 여력도 안 되고요. 달러 비축량도 없어가지고 달러로 교환할 수 있는 비율
과 나한테 기회도 주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인터넷만 연결이 되어져 있으면 암호화폐는 언제든지 해당 거래소를 통해서 구매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게 큰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이낸스가 바이낸스 카드 이미지에서 비자 로고를 조용히 제거를 했다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같이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몇 가지 설이 떠돌고 있다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바이낸스가 비자 카드로 하여 비자금이 자금 세탁을 촉진하는데 사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다라는 것이 가장 그럴듯해 보인다라는 가설이 지금 돌고 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바이낸스가 FATF의 자금 세탁 방지법을 준수한다고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협상 테이블에서 비자에게 확신을 주지 못한 채 남겨둔 것 같다라고 해서 가설 두 번째 내용이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가설 두 번째 내용이 가장 현실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이 두 번째 안을 좀 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과거의 바이낸스에 대한 행동을 보면 알 수가 있게 되겠는데요. 적법한 절차가 아닌 거는 과감하게 못하는 거는 안 하고, 가능성이 있거나 내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했거든요. 법적인 문제 없이요. 그렇기 때문에 이안 쪽이 좀 나중에 협상했었을 때 뭔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까라고 그렇게 추정을 해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뉴욕에서 11개 암호화폐 회사를 대상으로 제기된 집단 소송이 있다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같이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1개 집단 소송은 바이낸스, 쿠코인, 빗박스, 비트맥스, 그리고 모회사인 HDR, 그리고 발행업체 블록원과 퀀트스탬프, KDX, 시빅, 스테이터스, 트론재단 정도로 해서 일단 고발이 되었다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그 이유는 증권용 토큰을 팔았고 시장 조작에 관여했다라는 근거를 토대로 해서 진행이 됐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원고 또한 많은 토큰 발행 업체들이 토큰 매각이 끝날 때까지 증권으로 구성된 것이 명백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투자자들로 선택적인 정보를 보류했다라고 주장 또한 나오고 있는데요.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또 한 번의 영향성을 꽤 클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이유는 대부분 코인들을 이렇게 좀 보면 그래도 덩치가 좀 있는 코인들이 꽤 있거든요. 그럼 시장에 영향을 당연히 주겠죠. 바네크 보고서에서 비트코인과 금의 상관관계를 따로 분석을 해봤다고 되어져 있는데요. 같이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암호화폐 비트코인과 금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보고서를 공개를 했다. 해당 질병에 따른 이슈로 인해서 달러 등의 법정 통화에 대한 현금화 수요 영향이 안전자산으로 불리는 금액에도 영향을 주었고 비트코인에도 예외 없이 가격이 급락하면서 증시의 동반 하락 또한 보여주었는데요. 위 그래프는 비트코인과 금의 상관관계를 나타낸 것이며 장기적으로 두 자산의 상관성은 별로 보이지는 않지만 2020년도 특히 4주간에는 상관관계가 급속히 높아진 것으로 나타나져 있다. 아무래도 질병에 대한 쇼크로 인해서 급격한 양의 상관성이 높아진 것이 아니겠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상관관계 부분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1에 가까울수록 관계가 높고 1과 멀어질수록 상관관계가 없다라는 점을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이 상관관계에 대한 기준표는 기간이 2012년도부터 2020년 3월 27일 때까지 해가지고 표본의 수치가 상당히 높죠. 네, S&P, 나스닥 등등등 해가지고 쭉쭉 뽑았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상관관계를 보았을 때를 봐야 됐는데 실제로 상관관계가 높게 나오는 부분은 없었다 라는 게 좀 눈에 들어오고요. 그 다음으로 한번 좀 보도록 할까요? 그나마 좀 높은
높은 수치는 한 요 정도 부분만 눈에 들어오네요. 여기 있는 부분하고요. 네. 그래서 이 보고서에서는 비트코인의 장기적으로 전통적 금융자산과의 상관성을 볼 수는 없었지만 단기적으로 금의 자산과 상관성이 두드러져 시장이 현재 경제 위기 속에서 비트코인이 안전자산 중에 하나로 존재감을 높이고 있다라고 결론을 지었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건 약간의 어거지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뭐 재작년에도 제가 샘플링으로 몇 번 미니탭을 돌려가지고 테스트를 해본 결과도 상관관계 거의 나온 게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아주 초창기 때는 상관관계가 금과 일부 1년 조금 안 되게끔은 거의 가까운 수치만큼은 나온 적은 있었지만요. 거의 2014년도 이후부터는 그런 관계도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하고 제발 이미지 메이킹으로 인해서 그만큼 가치가 높다라는 거에 대한 이미지 메이킹을 심기 위해서 그런 마케팅의 일환으로서 지금 그렇게 심어지고 있는 실정인데,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금만큼 소중한 자산이고 위대한 자산이라는 건 알겠지만 이제는 따로 그만큼 가치가 있는 자산군으로 그냥 독주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꾸 금하고 비교가 되던지 금만큼 소중하다 이런 거는 좀 의미가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냥 얘는 그냥 독자적인 가치 있는 자산군이다라고 홍보를 해주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이콘 루프에서 김종엽 대표가 마이 아이디의 통합 서비스 출시로 신원 인증의 새 역사를 쓰게 될 것이다 라고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는데요. 그 인터뷰 내용 좀 몇 가지 부분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DID 연합이 지난 3개가 출범이 되었는데 아이콘 루프만의 장점이나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냐? 다른 연합을 보면 SKT나 주도하는 얼라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금융 규제 샌드박스가 아니다 보니 유저 베이스 중심으로 규제가 덜한 증명서 분야부터 집중을 하고 있다. 라온 시큐어가 주도하는 얼라이언스는 로보 어드바이저 분야에서 좀 특징적으로 많이 보여주고 있지만 각각의 DID 기술은 갖고 있지만 적용하려고 하는 부분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게 장점이고 특징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아이콘 루프가 갖고 있는 브루프, 디패스, 비진미 특장점이 무엇이냐라고 되어져 있는데, 디패스 같은 경우에는 DID 기술을 개발하면서 MVP와 같이 만들어 본 것이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즉 DID 기술을 사용할 때 데이터를 디바이스에 보관하고 있으면 유지 보수 등에 대한 관리에 어려움이 생길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볼트 분산 저장소 같은 기술을 디패스에 넣어본 것이다. 디패스는 주요 기술을 확인해 보기 위해 만들어진 플랫폼이라고 보면 된다 라고 되어져 있고요. 브루프는 짧게 이야기를 하면 증명서 발급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진미는 블록체인 기반의 반문 자격 인증 서비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냥 한국에서 아직 반명록을 쓰는 곳이 많다. 그냥 반명록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마이아이디가 정식 출시와 활용될 사례는 언제가 될 것이냐? 아무래도 아이콘을 들고 있는 사람한테는 이 소식만 지금 엄청나게 기다려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게 되겠는데요. 아무래도 6월까지는 정식 출시가 될 것 같다. 즉 예정이 있는데 6월까지는 최대한 맞춰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람인가에 연결된 출시는 5월 정도가 된다라고 하니까요. 아무래도 5월과 6월 사이 정도 때가 되면 신원인증의 마이아이디 출시가 본격적으로 될 것으로 보여진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아무래도 사람인가에 따른 제휴 마케팅으로 인해서 그만큼 아이콘에 대한 사용처는 어느 정도 확보가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네요. 또한
특근법에 중소거래소들이 살아남을 것 같습니까, 대표님이라고 이제 물어보니까 하는 이야기가, 중소거래소들이 마이 아이디를 활용을 해서 KYC를 인증하든지 이런 형태로 하게 되면 좀 비용이 저렴하게 할 수 있는 형태도 있다라는 걸 주장을 하는 것 같은데, 글쎄요. 네, 당연히 ISMS 기준과 여러 가지 기타 기준, 그러니까 표준 기준안이 있는데, 이 마이 아이디가 그 표준 기준 안에 들어가져 있지 않으면 이게 인정을 안 해주겠죠? 그리고 블록체인 진흥법에 국회가 계류되고 있고 폐기될 예정이다. 다음 국회에 바라는 점이 있냐라고 이제 물어보셨는데요. 가산자산과 규제 부분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도 있지만 규제가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 아쉽기는 하지만 제한된 영역에서 불판하더라도 현실에서 사용성과 괴리감이 있는 규제라도 진행해야 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측면에서 아쉽지만 다음 국회에서 빨리 다 관련된 규제들을 통과시켜서 세팅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사봤는데 해당 법안이 모호하게 되면 그 다음 사하기가 상당히 곤란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클레이튼 디앱의 5스타즈가 CBT에 사전 예약을 한다라고 밝혀져 있는데요. 그냥 사진으로만 보았을 때는 상당히 되게 잘 나온 것처럼 보여지는데, 일단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스타즈는 판타지 세계관으로 배경으로 한 게임이고요. 50여 종의 캐릭터와 9개의 직업군을 선택할 수 있는 형태로 되어져 있습니다. 특히 다양한 아이템으로 개성 있는 커스터마이징을 할 수가 있고요. 네, CBT는 사전 예약은 13일까지 홈페이지와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신청이 가능하다고 되어져 있는데, 게임이 어떻게 나오냐, 그리고 해당 유저들이 그만큼 관심이 있고 인기가 끄는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해당 영상을 보시게 되면 이런 형태로 되어져 있는데, 과연 얼마만큼 인기가 있을지는 그때 되어봐야지 알 것 같습니다. 네. 근데 한국에서는 이런 게임은 그렇게 인기가 좋진 않을 것 같고요. 해외에서 일단 반응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간편 결제부터 암호화폐까지 기술이 기부 방식을 바꾸게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블록체인 기반 기부 플랫폼이 등장을 했고, 해피빈 같이 가치와 유사한 형태로 아마 만들어질 것 같다. 토큰으로 기부하는 방식만 다르기 때문이고, 앞으로 전화, ARS부터 암호화폐까지 세대 간에 선호하는 기부 방식이 다변화될 것이고, 그만큼 기부 플랫폼도 다양해질 필요성이 있지 않겠냐. 또한 투명성으로 인해서 내가 기부했던 돈의 출처를 확인해 볼 수도 있고, 어디에 쓰일 수도 있는지 또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암호화폐 쪽에 대한 기부 문화는 더욱더 활성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가져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해치랩스가 이더리움 이오스 기반의 국내외 게임 개발 업체와 협업을 했다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LG그룹과 신한은행 등의 대기업에 이어 국내 블록체인 기반 게임 개발 업체에서 해치랩스가 개발한 솔루션 헤네시스를 통해 블록체인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히 헤네시스를 접목한 기업은 블록체인 인프라 운영을 부담을 줄이는 한편 평균 3개월 이상 걸리는 블록체인 인프라 구축 시간을 5일 이내로 단축시킬 수 있다는 게 해치랩스의 설명이라고 되어져 있네요.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핀테크 기술 지원에 입주 스타트업을 모집한다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모집만 해주지 말고 제발 규제도 만들어주고 그렇게 했으면 제일 좋겠는데, 매우 안타깝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입주만 하면 뭐예요? 할 수 있는 범위가 이미 매우 좁은데
좀 안타깝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고요. 내용을 보시게 되면 연준의 24시간 운영 가능한 사무 공간과 기술 서비스 개발이 필요한 시설과 업무 인프라, 보안 컨설팅과 핀테크 아카데미 세미나 오픈 네트워킹 참여 기회와 은행과 보험사 등의 비즈니스 매칭에 대한 혜택을 주어 준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그냥 하는 액션일 뿐이고 은행 또한 규제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보수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네. 한국금융연구원에 따르면 3월 말 외환 보유액을 보시게 되면 4천억 달러에서 전월 말 대비 89.6억 달러가 감소가 되었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아무래도 외국인이 좀 빠져나갔기 때문에 그 효과라고 보여지네요. 네. 그리고 2월 기준으로 한국이 외환 보유액의 순위가 9위 정도 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또한 가상으로 핀테크 혁신을 경험할 수 있는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0이 조만간에 열린다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일정 조정이 좀 있을 수도 있겠지만 5월달에 하니까 그 질병이 그 전에 끝나면 그냥 그대로 할 것이고요. 여기에서도 핀테크에 뭐 좋은 이야기가 많이 있으니 한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가보셔서 여러가지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홍남기 경제부 부총리가 제2차 G20 재무장관 회의에 대해서 참석한 결과치에 대한 내용이 나와져 있는데요. 거의 국제 금융에 대한 안정성을 좀 확보해 보자라는 게 대다수 내용이었고요. 밑에 있는 측면도 뭐 특별 인수권 배분과 중앙은행 간의 수합 확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자라는 제안 내용이 거의 다수로 다뤄졌다라는 게 눈에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즉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건 아무래도 뭐 디지털 자산, 암호화폐 이야기는 뭐 메인이 될 수 없다. 뭐 그전에도 말씀을 드리기도 했죠. 데이터 3법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 예고가 곧 된다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내용을 보시게 되면 개인정보 체계 일원화, 마이데이터 금융 분화, 신사업 도입, 전문기관을 통한 데이터 결합 지원 등의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대한 관련된 법률, 신용정보 이용의 보호에 대한 법률 등이 들어가져 있는데요. 이 데이터 3법이 되게 되면 그만큼 핀테크에 대한 속도가 나오게 되고 기존의 제1금융권이 썼던 그런 기존의 그 방대한 데이터의 양을 그 누구나 다 쓸 수 있게 공평하게 나눠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좋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암호화폐도 사업할 수 있는 영리에 대한 그 범위도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요. 항상 여러분들한테 힘이 되고 도움이 되는 예스맨이 되도록 하겠고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